다음은 25페이지 단백질. 담백이라고 하는 물질을 단백질이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 해도 되고 단백이라 해도 되고, 물론 일본말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물질의 중합체를 단백질이라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외울 때 아미노산이 20가지라고 외운 것은 잘못 외운 것입니다. 이때 20가지는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을 표준 아미노산이라 하고, 이 표준 아미노산이 20가지입니다. 표준 아미노산에 대한 것은 여기 표 1-5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20가지의 단어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3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약자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글리신이라고 표기가 되기도 하고 GLY라고 표기가 되기도 하니까 아미노산에 대한 약자에서 단일 글자로 구성되는 약자에 대한 것은 외우지 못하더라도 3개의 글자로 구성되는 약자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표준 아미노산 중에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는 표준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마다 필수 아미노산 목록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동물에 대한 필수 아미노산 목록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유아기, 신생아를 비롯한 유아기는 10종류가 되고 성인이 되게 되면 2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가 됩니다. 흔히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인 기준에서 8가지이다가 됩니다. 28페이지에 따로 판사하지 않겠습니다. 28페이지 그림 1-31 밑에 보게 되면 비읍에 필수 아미노산 목록에 대한 것이 적혀 있습니다. 발린, 류신, 이소류신, 메티오닌, 리신, 트레오닌,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아르기닌, 히스티딘, 이 10가지가 필수 아미노산이되 단 이 중에서 아르기닌과 히스티딘은 유아 시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지만 성인이 되게 되면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인에서는 필수 아미노산 목록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다시 26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미노산은 하나의 탄소가 아미노기를 가지는 물질을 아민이라 한다 했습니다.
카르복실기를 가지는 물질을 카르복실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민인데 카르복실산이라 해서 두 단어에 대한 합성어가 아미노애시드가 됩니다. 이 아미노산은 따라서 아민은 염기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카르복실산은 산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에 대한 성질과 산에 대한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것을 보다 더 자세하게 하면 좋은데 설명을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외우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 구조와 이 구조는 이 두 손에 대한 구조와 같은 것이지 이와 같은 형태를 거울상 이성질체라 합니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인데 공무원 수준에서는 이와 같은 단어에 대한 것을 너무 깊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니까 그냥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구조와 이 구조의 관계, 거울상 대칭이라 해서 이들의 관계를 거울상 이성질체라 합니다. 물론 아미노산에 대한 분자 구조식을 적을 때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피시의 투영식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었을 때 거울상 이성질체가 가능한 이 탄소를 입체 중심 탄소라 합니다. 카이랄 중심이라 합니다. 이 입체 중심 탄소에 대해서 이 형태와 이 형태에 대한 것을 이름을 지어줄 때 기준은 여기에 있는 이 아미노기가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아미노기가 입체 중심 탄소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 D를 써가지고 D체라 하고 왼쪽에 있는 것을 왼쪽 L을 써가지고 L체라 합니다. DL은 라틴어입니다. 영어가 아니라.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란 뜻입니다. D체, L체가 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 하나의 탄소가 여기에 있는 이 원자단과 여기에 있는 이 원자단과 여기에 있는 이 원자단과 여기에 있는 이 원자단이 네 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물질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거울상 이성질체가 됩니다. 이때 여기가 입체 중심 탄소가 되게 되면 이때는 이 OH가 기준입니다. 대신 아미노산은 OH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앞에서 왜 저번 시간에 OH에 대한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 티올과 아민이 있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아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얘는 OH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D체가 되고 얘는 OH가 왼쪽에 있으니까 L체가 됩니다.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D체와 L체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저런 것도 있는가 보다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미노산은 이 형태가 L체가 되고 이 형태가 D체가 되게 되면 아직까지 공무원 문제에서 이와 같은 구조식을 주고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글로만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자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포도당이나 혹은 갈락토오저나 혹은 만노우저나 이들은 육탄당이지 과당, 육탄당의 앞에 있는 세 개는 알도우저이고 얘는 케토우저였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당이 오탄당인 리보우저. 조금 전에 봤던 3탄당이 글리셀 알데히드. 이와 같은 당이 물론 무조건은 아닌데 여기에 있는 이 당들은 전부 D체입니다. 거울상 이성질체에서. 그래서 당은 대부분이 D체를 사용을 합니다. 반면 아미노산은 L체만 사용합니다. D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글로만 외워두면 됩니다. 아미노산은 L체를 사용한다 하더라. 반면 당은 대부분이 D체를 사용한다 하더라.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당은 전부 D체만 사용하더라. 이 정도는 외워둘 수 있겠지. 그래서 아미노산은 L체를 사용한다. 대신 당은 D체를 사용한다. 이때 LD는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한 개념이다. 다음 여기에는 이온화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각각의 아미노산에 대한 특징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미노산은 H와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R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R그룹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의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울상 이성질체는 입체 중심 탄소에 대해서 4개의 팔에 결합되어 있는 작용기가 다 달라야만 됩니다. 근데 글리신의 경우에는 여기도 H, 여기도 H니까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가 형성되지 않는 유일한 예외가 글리신이다. 거울상 이성질체가 형성되지 않는 유일한 아미노산이 글리신이다. 다음, 아미노산은 전부 나머지 부위는 똑같고 여기에는 R그룹만 다릅니다. 그래서 R그룹에 따라서 이름을 다 달리한 것이다. 아미노산에 대한 것을 R기에 대한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먼저 소수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 이때 소수성에 대한 주체는 탄소와 수소가 소수성에 대한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를 많이 가지게 되면 그만큼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수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라닌, 발린,
류신, 이소류신, 메사이오닌이라 해도 되고 메티오닌이라 해도 되고 메사이오닌. 알라닌, 발린, 류신, 이소류신, 메티오닌은 소승 성질을 가지고 있는 R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에 대한 공통된 특징은 단백질에 소승에 대한 성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에서 소수성 상호작용에 주로 참여하는 것이 이들 알라닌, 발린, 류신, 이소류신, 메티오닌입니다. 하나를 더 적자. 여기에는 이 물질이 얘가 CH3가 되게 되면 알라닌입니다. 알라닌의 H 하나가 페닐기, 벤젠고리로 치환되었다 해서 이름을 페닐알라닌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페닐알라닌. 이 6가지가 단백질에서 소수성 영역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되게 됩니다. 이 6가지 중에 메티오닌이 다른 5가지와 구분되는 것은 메티오닌은 황을 가지고 있다. 황, S라고 표기합니다. 이건 있다는 뜻입니다. 황이 있는 것이 메티오닌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페닐알라닌은 말 그대로 페닐기가 있다가 이것의 특징입니다. 페닐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방향족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른 5가지의 아미노산과의 차이점이 페닐알라닌은 방향족 R기를 가지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6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단백질에서 소수성 상호작용을 형성할 때 관여하는 것이 6가지가 되게 됩니다. 다음, 분류할 때는 소수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으로 분류는 합니다. 근데 단백질에서 소수성 영역을 구성할 때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것이 글리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글라이신. 글리신은 R기가 H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또한 H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른 R 그룹에 비해서 차지하는 부피가 가장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구성하게 되면 이 부위는 굉장히 유연성이 커집니다. 단백질에 유연성을 공급해주는 주된 아미노산이 글리신이 되게 됩니다. 즉, 유연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자 할 때, 이때 이용하는 것이 글리신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프롤린. 프롤린은 특징이 얘는 아예 R기가 아미노기와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프롤린입니다. 아미노기가 R그룹이 아미노기와 공유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공유결합이 구조적으로 여기를 고정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딱딱한 성질을 부여하게 됩니다. 프롤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단백질의 구조가 딱딱해집니다.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R그룹 자체가
여기에는 아미노기와 공유결합을 형성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펩티드 결합을 형성을 해가지고 단백질 사슬이 진행이 될 때 여기가 여기와 붙어버리니까 여기가 심하게 꺾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롤린은 꺾임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얘는 유연성을 감소시키고 꺾임이라 해도 되고 굽힘이라 해도 됩니다. 단백질이 진행을 할 때 심하게 굽는 부분, 꺾이는 부분, 굽힘을 형성할 때 이용하는 것이 프롤린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소수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들이고 이 중에서 소수성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주된 것이 6가지입니다. R기가 CH3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알라닌이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지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린이 되게 됩니다. 얘는 류신은 발린과 비교하게 되면 여기에 탄소가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류신이 되게 됩니다. 얘는 여기에 탄소가 2개의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류신이면 얘는 이것과 이것은 같은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이성질체입니다. 이 두 이성질체가 얘는 탄소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고 여기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가지가 제일 끝에 여기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이소류신과 류신의 차이가 되게 됩니다. 얘는 여기에 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메티오닌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방향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은 페닐알라닌과 티로신, 트립토판입니다. 이들 3가지 아미노산에 대한 공통된 특징은 방향족에 있습니다. 방향족은 이 표현은 공명을 나타냅니다.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공명 구조를 가지는 것들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방향족 R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의 공통된 특징이 280 나노메타의 자외선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이들 아미노산들에 대한 공통된 특징입니다. 차이점은 페닐알라닌은 소수성에 대한 성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티로신과 트립토판은 티로신은 이 영역은 소수성입니다. 여기는 알코올기니까 알코올기는 극성입니다. 친수성입니다. 똑같은 탄소 수에 대해서 이렇게 긴 지방족 사슬 끝에 OH가 있는 것과 벤젠고리에 알코올기가 있는 것은 여기는 이 지방족의 부피가 여기는 이 방향족의 부피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얘는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극성 부위가 친수성에 대한 성질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신 얘는 여기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소수성이 차지하는 부피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과가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소수성에 대한 성질도 가지지만 어느 정도 친수성에 대한 성질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설명 자체는 잊어버려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글만 외울 수 있으면 됩니다. 트립토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소수성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미노기가 친수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티로신과 트립토판은 소수성에 대한 성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친수성에 대한 성질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수성과 친수성이 만나는 부위, 접하는 접점에서 완충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티로신과 트립토판이 되게 됩니다. 티로신과 트립토판에 대한 차이점은 티로신은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바로 뒤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아미노산은 R그룹이 알코올기를 가지는 아미노산, 즉 이들은 알코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먼저 조금 전에 봤던 티로신이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로신이라 해도 되고 타이로신이라 해도 되고 1-29를 보게 되면 알라닌의 H가 OH로 바뀐 것이 세린입니다. 얘는 트레오닌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세린, 트레오닌. 알코올기를 가지는 것들의 공통된 특징은 알코올기가 인산화되는 위치가 되게 됩니다. 또한 OH는 대표적인 극성기니까 수소결합에 참여하는 영역이 바로 이 알코올기가 되게 됩니다. 둘에 대한 차이점은 티로신은 방향족 알코올이고 세린 트레오닌은 지방족 알코올입니다. 예를 들어서 티로신의 알코올기를 의미합니다. 티로신 알코올기. 여기는 이 물질이 ATP라고 하는 물질과 반응을 하게 되면 티로신의 알코올기에 인산 포스페이트가 가서 결합을 하고 ATP는 ADP가 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효소에 대한 반응식은 1효소 1반응식을 적어야 되고 효소적인 성분들은 제외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반응식을 적으면 알짜 반응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반응식을 가지는 반응명을
카이네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말로 인산화 반응이라 합니다. 카이네이션을 촉매하는 효소라 해서 카이네이션에 어미 아제를 붙여가지고 키나제란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키나제를 발음 기호로 표기하게 되면 키나제가 되게 되고,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니까 카이네이스라고 표기하고, 인산화 반응에 대한 효소니까 우리말화 할 때 인산화 효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키나제 인산화 효소가 얘를 인산화시키면 티로신 인산화 효소라 하면 됩니다. 단백질을 인산화시키게 되면 단백질 인산화 효소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 인산화 효소는 기능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백질 키나제라 해도 되고 인산화 효소라 해도 되고 동의어입니다. 단백질 카이네이스, 단백질 인산화 효소 같은 말입니다.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하나는 티로신을 인산화한다 해서 티로신 카이네이스, 티로신 인산화 효소, 티로신 키나제, 지방족 알코올인 세린, 트레오닌을 인산화한다 해서 세린 트레오닌 카이네이스, 세린 트레오닌 인산화 효소라 합니다. 1번과 2번에서의 차이점은 티로신에 대해서 세린 트레오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방족 알코올은 당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당과 결합하는 것을 당화라 합니다. 조금 전에 당이 친전자체로 참여해서 글리코시드 결합이 형성이 될 때 당이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당단백질이 된다 그랬지. 당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이 당이 결합하는 자리가 세린, 트레오닌, OH의 당이 결합을 합니다. 당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가 세린, 트레오닌이 있습니다. 다음 티올, 황알코올이라 했지. 티올기를 가지는 아미노산, 황알코올인 아미노산이 시스테인입니다. 시스테인은 특징이 그림 1-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티올, 황알코올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황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이황화 결합이라 합니다. 시스테인 CYS라고 표기를 하거나 R그룹을 강조할 때 CYSSH라고 표기를 합니다. 두 분자의 시스테인이 반응을 해서 시스테인의 R기 간에 황과 황이 결합이 되게 되면 이것을 이황화 결합이라 합니다. 이황화 결합이 형성되기 전 상태는 이름을 시스테인이라 하고, 이황화 결합이 형성된 상태는 시스틴이라 합니다. 시스테인, 시스틴. 시스테인은 친수성에 대한 성질을 가지는 작용기입니다. 시스틴은 소수성에 대한 성질을 가지는 작용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황화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 아예 화학적 성질이 바뀌어 버리니까 단백질의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이 형태가 활성 상태가 되면 이 형태는 불활성 상태가 되게 되고, 이 형태가 활성 상태가 되게 되면 이 형태는 불활성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시스테인과 시스틴이 서로 상호 전환되면서 단백질의 활성을 바꾸어 줍니다. 활성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서 시스테인 상태가 활성을 가질 수도 있고 시스틴 상태가 활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얘는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얘는 수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니까 산화가 되게 되고 수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환원이 되게 됩니다. 산화를 일으키는 것은 산화제라 하면 되고 환원을 일으키는 것은 환원제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단백질에 환원제를 처리했다는 말은 이황화 결합을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에 환원제를 처리했다 이퀄 단백질의 이황화 결합을 파괴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다음 먼저 정리하기 전에 이 아미노산의 이름이 아스파르트산입니다. 아스팔트산. 이 아스팔트산에 여기에 있는 카르복실기가 암모니아와 반응을 하게 되면 이 형태가 되게 됩니다. 얘는 앞에서 했지, 그지? 요 작용기를 아미드라 한다 했지, 아미드. 아미드에 연결 O를 집어넣게 되면 아미도란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미드라 해도 되고 아미도라 해도 됩니다. 아스팔트산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아미노화라 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산이 아미노화되어서 아마이드가 되게 되면, 아미드가 되게 되면 이 물질 이름을 아스파라긴이라 합니다. 같은 원리로 얘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미드로 전환되게 되면 글루타민이라 합니다. 아스팔트산은 여기에 있는 이 작용기가 카르복실산이니까 얘가 산으로 작용합니다. 산은 수소 이온을 잃어버리는 것이 산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수용액 하에서는 수소 이온을 잃어버리니까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합니다. 음전하를 가지는 것이 이 물질에 대한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산염기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대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산소는 탄소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얘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질소가 수소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이쪽이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도 델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르복실기는 이온화되어서 업전하를 띠게 되면 여기는 아미드는 이온화되어서 전하를 띠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 전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 전하를 많이 가지게 되면 이들 부분 전하가 수소결합에 참여한다 그랬지, 그치? 구조에 대한 이해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외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우리는 일단은 외우자. 얘는 아미도기를 가지는 아미드라 해도 되고 아미도기라 해도 되고 아미도기를 가지는 아미노산. 하나는 아스파라긴. 아스파라긴은 아스팔트산으로부터 아미노화된 물질이다. 두 번째는 글루타민. 글루타민은 글루탐산이 아미노화된 것이 글루타민이다. 아미도기는 좁은 영역에 부분 전하가 많다. 그래서 특정 부위의 수소결합에 주로 참여하는 것이 이 아미도기가 되게 됩니다. 아스파라긴과 글루타민의 차이점은 아스파라긴은 당화되는 자리입니다. 당과 결합하는 자리다. 당과 결합하는 것을 당화라 한다 그랬지. 이 또한 마찬가지 당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되게 됩니다. 다시 당이 결합할 수 있는 곳이 세린과 트레오닌 이 자리에 결합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아스파라긴 이 자리에 당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당이 결합된 단백질을 당단백질이라 합니다. 당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참여하는 아미노산이 하나는 아스파라긴, 하나는 세린과 트레오닌이다. 다음 앞에서 생물에서 산성이란 단어를 쓰면 우리 몸에서 음전하를 가진다 그랬지. 산성 R기를 가지는 것이 아스팔트산과 글루탐산입니다. 이들에 대한 공통된 특징은 단백질에 음전하를 부여합니다. 다음 염기성 R기를 가진다 해서 염기성은 우리 몸에서는 양전하를 띈다 그랬지. 양전하를 부여하는 아미노산들입니다. 리신과 라이신, 아르기닌, 알지닌 이 두 가지가 단백질에 양전하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아미노산입니다. 분류할 때는 염기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으로 분류는 하되 실제 양전하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이게 히스티딘입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 문제는 비전공자가 출제를 하기 때문에 책을 보고
오류가 형성된 문제를 간혹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염기성이라 표현하더라도 그런가 보다라고 하자. 근데 실제로 단백질의 양전하를 부여하는 것은 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들 두 가지가 양전하를 부여하는 주된 염기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히스티딘이 분류가 될 때는 염기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으로 분류가 되었다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니까 듣고 잊어버려서도 됩니다. 앞에서 저번 시간에 핸더슨 하셀발리식에 대해서 배웠지. 핸더슨 하셀발리식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HA가 들어가거나 베이스에 BH가 들어가거나 pH가 우리 몸의 pH는 7이 되게 되면 히스티딘의 R기가 가지고 있는 pKa 값이 얘는 히스티딘이 pKa 값이 R기가 가지는 pKa라 해서 pKaR이라 합니다. 이 값이 6.0입니다. 그러면 7이 6 플러스 로그에 pH니까 히스티딘이 H와 결합이 된 형태 분의 히스티딘이 H와 결합되지 않은 형태. 그러면 여기 이 값이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10이 되면 되지. 그럼 이 분수가 10이 되려면 이것의 값이 1이 될 때 이것의 값이 10이 되어야 돼. 즉 그 말은 여기에는 이 형태에 비해서 이 형태가 10배나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히스티딘은 이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전하를 크게 부여하지 못합니다. 근데 보통 분류할 때는 염기성 R기로 분류는 하지만 실제 염기성에 대한 성질은 크지 않다 정도로만 우리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가지 아미노산 외워야 되는 것들은 적었으니까 판사한 것들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림 1-26으로 돌아와서 아미노산에 대한 기본형은 이렇게 분자 구조식을 적습니다. 얘를 아미노기라 한다 했지. 아민에 O를 붙이게 되면 아미노. 얘는 카르복실기. 자, 이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따라와도 돼. 얘는 탄소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때 이 탄소, 저 탄소 할 수 없으니까 번호를 붙여줍니다. 이때 여기를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지들 마음대로 짓는 것이니까 이건 외요에 대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생화학자들이 지들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편의상 1, 2, 3, 4, 5, 6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 이제 탄소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줄 때 여기에는 아미노기가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 오늘의 주제가 되는 작용기에 대한 탄소를 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 이럴 때는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까? 이게 오늘 주제다. 그러면 이 작용기에 결합된 탄소를 알파라고 주면 순서대로 그 다음부터는 얘를 베타 탄소, 얘를 감마 탄소, 얘를 델타 탄소, 얘를 입실론 탄소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건 외요가 아니라 그냥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카르복실기는 알파 탄소에 결합된 카르복실기라 해서 이름을 알파 카르복실기라고 부릅니다. 얘는 입실론 탄소에 결합이 되어 있는 아미노기가 되니까 얘를 입실론 아미노기라고 부릅니다. 얘가 알파 카르복실기. 이것에 대해서 얘가 알파 카르복실기이다. 마찬가지 이제는 주제가 얘가 주체가 아니라 얘가 주체가 되게 되면 마찬가지 이 카르복실기에 대해서 결합된 탄소가 알파 탄소가 됩니다. 이 알파 탄소에 결합이 되어 있는 아미노기니까 얘는 알파 아미노기가 됩니다. 마찬가지 얘는 입실론 아미노기가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가 알파 탄소, 베타 탄소, 감마 탄소가 되게 되면 얘는 알파 카르복실기가 되면 얘는 감마 카르복실기가 됩니다. 여기가 알파 탄소, 베타 탄소가 되면 얘는 베타 카르복실기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이 카르복실기를 알파 카르복실기라 하는지 알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알파 아미노기라고 불러주면 되겠지. 알파 아미노기와 알파 카르복실기는 얘는 염기이고 얘는 산이기 때문에 산염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들에 대한 산도, 산성도 정도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앞에 썼던 pKa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pKa 값이 알파 아미노기에 대한 pKa 값은 pKa2라 하자. 얘를 pKa2 줄여서 pK2라고 표기합니다. 알파 카르복실기에 대한 pKa 값을 pKa1 줄여서 pK1이라 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굳이 숫자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들이 계속 합성이 되게 되면 이들 숫자에 대한 것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건 표준 값인 것이지 절대적인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얘는 표준 상태에서 각각에 대한 pKa 값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pKa1 알파 카르복실기에 대한 것, 얘는 pKa2 알파 아미노기에 대한 것. 얘는 R기가 pKa 값을 가질 때 pKaR이라고 표기하거나 pK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 값을 보게 되면 대부분 2에서 3 범위 내에 속합니다. 편의상 여기에 있는 이것의 pKa 값이 대략 2 정도이다 라고 가정하자. 얘는 대략 9에서 10 사이에 있습니다. 잘못 적었네. 여기 있는 이 pKa1이 대략 2라 하자. 여기에 있는 이 pKa2가 대략 9라 하자. 조금 전에 핸더슨 하셀발리식이 pH가 pKa 플러스 HA의 농도분의 A-의 농도. 설마 외우고 있겠지. 그럼 pH를 7로 두면은 2 플러스 로그의 HA의 농도분의 A-의 농도니까 카르복실기가 되게 되면
여기가 COH가 되고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COO-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5가 되니까 이 값은 10의 5승이 되게 됩니다. 그죠? 얘가 하나가 존재할 때 얘는 10의 5승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형태로 존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대입을 하면 pH가 7일 때 pKa가 9가 되게 되면 얘는 염기니까 베이스 P에 H 플러스 그리고 B가 되겠지. 얘는 분모가 NH3 플러스이고 분자가 NH2인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면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얘가 하나가 존재할 때 얘가 100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우리 몸에서 이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여주려고 화학적으로 자꾸 고민할까봐 설명을 한 것이지 우리 시험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을 좀 아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이고 화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니까 굳이 이해에 목마를 필요 없습니다. 자, 요 형태가 아미노산에 대한 기본 형태이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형태는 이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형태냐면 여기는 NH3 플러스의 형태가 되게 되고 여기는 COO 마이너스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미노산에 대한 분자 구조식이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가 될 때 이 형태로 표현되지 않고 이 형태로 표현되더라도 굳이 당황하지 말고 강치욱인데 한번 배운 적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 이외에 pH가 바뀔 때 일어나는 이온화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pH는 용액의 주체는 용매라 그랬지. 용매의 성질을 표현할 때 pH랑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pKa는 용질에 대한 성질을 수치화할 때 pKa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건 외우고 있겠지 설마. P는 마이너스 로그라 그랬지, 그지? 마이너스 로그이기 때문에 많아지면 값이 작아지게 되고 적어지면 값이 커진다 그랬어요. 전부 수소이온에 대한 개념입니다. 수소이온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pH가 증가한다는 말은 독해를 하면 pH가 커지게 되면 수소이온이 적어진다는 뜻이지. 누구의 수소이온이 적어진다는 얘기야? 용매의 수소이온이 적어진다는 뜻이야. 용매가 가지는 수소이온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물리 반응은 에너지가 큰 곳에서 에너지가 작은 곳으로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이 물리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은 많으면 주고 적으면 받습니다. 빼앗는 힘이 강하면 빼앗고 빼앗는 힘이 약하면 빼앗깁니다. 자, 그러면 용매가 지가 수소이온이 적으면 뭘 해야 돼? 받아야만 되겠지. 누구로부터? 용질로부터. 그러면 pH가 감소가 된다는 말은 용매가
가지는 수소이온이 많다는 뜻이 되게 되지. 많으면 어떻게 한다고? 준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성 pH가 산성 pH가 될 때 용액 앞에 산성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pH가 작아질 때 산성이라 그랬지, 그지? 그럼 pH가 감소가 된다는 말이야. pH가 감소가 되게 되면 지가 수소이온을 용액이 많이 가지고 있어. 용매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용매가 용질에게 수소이온을 주는 거야. 용매가 용질에게 수소이온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용질은 수소이온을 받는 거야. 수소이온을 받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수소이온을 받아가지고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알칼리성이란 말은 pH가 높아지는 것을 알칼리성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알칼리성이 되게 되면 얘는 용매가 수소이온을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용매가 수소이온을 받아야만 돼. 용매가 수소이온을 받으니까 용질이 용매에게 수소이온을 주는 거야. 용질이 용매에게 수소이온을 주는 거지. 얘는 용매가 용질에게 수소이온을 주는 것이니까 용질이 수소이온을 받는 거지. 얘는 용질이 용매에게 수소이온을 주는 거지. 수소이온이 없어지니까 여기가 없어져 가지고 이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단 노파심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 산염기에 대한 이온화 반응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자세하게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은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단 이 형태가 기본 형태이고 우리 몸의 중성 pH에서는 이 형태로 존재한다 정도만 봐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것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조금 전에 단백질은 아미노산 중합체가 단백질이라 했습니다.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반응을 할 때 카르복실기의 OH와 아미노기의 H가 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이 결합을 무수결합 혹은 탈수축합이라 한다 했습니다. 무수결합이라 해도 되고, 우리는 탈수란 단어를 좋아하는데 일본 애들은 무수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탈은 떨어져 나간, 탈락한다는 뜻이고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무수결합을 화학에서는, 유기화학에서는 아미드라 합니다. 아미드. 근데 이 아미드를 생물학에서는 펩타이드라 합니다. 펩티드 결합. 이제 외울 수 있겠지. 이 결합을 펩티드 결합이라 한다. 그러면 펩티드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 왼쪽 끝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미노기가 그대로 남아 있고 오른쪽 끝은 카르복실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직렬로 배열되게 되면 한쪽 끝은 아미노기가 노출되어 있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 있고, 한쪽 끝은 카르복실기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에 대한 양쪽 말단에 대한 이름을, 여기는 아미노기가 노출된 말단이라 해서
아미노말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여기는 카르복실기가 노출된 말단이라 해서 카르복실말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미노말단을 N말단이라고 줄여서 표기하기도 하고, 카르복실말단을 C말단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에 아미노말단, C말단 외워둘 수 있겠지. 아미노말단, C말단. 아미노산 중합체가 아미노산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2개가 되게 되면 얘는 이름을 2개, D를 적고 펩티드를 적습니다. 디펩티드. 단, 디펩티드는 펩티드가 2개란 뜻이 아니고 펩티드 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통칭해서 펩티드라 합니다. 이 펩티드라고 하는 화합물이 아미노산이 2개란 뜻입니다. 펩티드가 2개란 뜻이 아니라 아미노산이 2개란 뜻입니다. 아미노산이 3개가 되게 되면 트리를 적으면 되지. 트리 펩티드가 되고, 아미노산이 4개가 되게 되면 테트라 펩타이드가 되고, 5개가 되면 펜타펩타이드, 6개가 되면 헥사펩티드, 대략 한 10개 정도가 되게 되면 올리고란 접두어를 씁니다. 올리고펩타이드. 얘가 더 많아지게 되면 많다, 접두어를 폴리를 써가지고 폴리펩타이드라 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들에 대한 것은 이제 정리가 되겠지. 디펩타이드, 아미노산 2개가 펩티드 결합을 형성한 것이다. 트리펩타이드, 아미노산 3개가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한 것이다. 이들 물질 전체를 통칭해서 펩티드라 한다. 펩티드는 왼쪽 말단은 N말단, 아미노말단, 오른쪽 말단은 C말단, 카르복실말단이다. 폴리펩타이드, 단백 혹은 단백질, 프로테인, 폴리펩타이드와 프로테인에 대한 것은 동의어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어감의 차이를 둔다라면 폴리펩티드는 단순한 구조에 대한 이름입니다. 단순한 구조에 대한 이름이다. 근데 단백질 프로테인은 기능을 가지는 기능적 단위의 구조를 프로테인이라 합니다. 단백질이라 합니다. 2개 구분되겠어? 단순하게 이 물질에 대한 구조, 분자 구조만 보면 얘가 폴리펩티드가 된다라면 이 단순한 분자 구조가 기능적인 단위로 작용을 할 수 있을 때 이름을 프로테인이라는 단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폴리펩티드와 프로테인에 대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의어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알겠지? 단백질의 구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9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